완성된 의자를 찾으러 갔을 때도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깜짝 선물이 있어요. 그가 말했죠. 그러고는 뜯어낸 낡은 의자천을 들어보였어요. 그리고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천을 뒤집으니 뒤쪽에 잔뜩 헝클어진 명주실 뭉치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어제 염색한 것처럼 선명한 색이었어요. 자주색, 오렌지색, 석류색, 주홍색, 레몬색, 피스타치오색, 먹색, 상아색. 존 버거의 소설 A가 X에게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약제사인 아이다가 이중 종신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힌 연인 사비에르에게 보내는 편지로 된 소설인데요. 아이다는 낡아서 해진 화장대 의자에 천을 다시 씌우려고 벼룩시장 뒤에 있는 수성 가게에 맡기죠. 며칠 후 완성된 의자를 찾으러 간 아이다에게 수성공은 낡은 의자천을 버리지 않고 되돌려줍니다. 해진 자수를 뒤집자 맨 처음 염색할 때의 색 그대로 지니고 있는 명주실 뭉치가 나오게 되죠. 지쳤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 요즘입니다. 아마도 우리의 마음은 낡고 해진 의자의 천처럼 본래 가졌던 색깔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태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땐 잠깐 멈춰서서 뒤돌아봐도 좋을 거예요. 분명 아직 바래지 않은 처음의 색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가을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책 작가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첫 소설집을 내신 두 분, 박선우, 허희정 작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허희정 작가님부터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허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설 쓰고 한국문학 편집자로도 일하고 있는 박선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박선우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18년 자음과 모음 신인문학상을 받으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첫 소설집 우리는 같은 곳에서를 출간하셨습니다. 허희정 작가님은 2016년 문학가사의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고 첫 소설집 실패한 여름휴가를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앤솔로지 사라지는 건 여자들 뿐이거든요.에 참여하기도 하셨고요. 두 분 다 첫 소설집이 지난 6월에 나왔죠. 네. 뭐 책 내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허희정 작가님. 이게 책 나오면은 좀 이거를 빌미로 안 보던 사람도 만나고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막 코로나 때문에 누구 만나자고 연락하기도 막 되게 애매하고 또 저는 저대로 막 이것저것 바빠가지고서 그냥 만나야지 하고 마음만 먹고 못 만나고 그 와중에 막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일과 하고 싶은데 안 해도 되는 일이랑 이렇게 막 쌓여가지고 이게 막 정신없이 저걸링을 하다가 네. 정신 차려보니 9월이 되어 있네요. 네. 저 지금 허희정 작가님 말씀하시는데 저 소설의 한 문장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너무 소설에 빠져 있나 봐요. 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박선우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저는 별일 없이 잘 지냈고요. 네. 네. 회사 다니고 있어서 평일에는 그냥 일만 하면서 그렇게 계속 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고 있어서
집이 얼마나 좋은 데인지 알아가고 있습니다. 손 작가님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 직장 생활도 하시면서 소설을 이만큼 써내셨다는 것이 손 작가님과 저의 24시간은 다른 24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월간 윤종신에 연재했던 짧은 소설을 모아서 책으로 낸 한남동 이야기에 두 분 다 참여하셨던데요. 오늘 처음 만나시는 건가요, 두 분? 대면으로는 처음이죠. 네네. 그 한남동 이야기가 되게 짧은 소설로 거의 저 포함해서 24명의 작가분이 참여하신 앤솔러지예요. 그래가지고 막 출간도 텀블벅으로 했고 무슨 책 관련해서 행사 같은 걸 없어가지고 네.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근데 저 예전에 이거 책 나온 다음에 문지에서 문지 라이브 했었거든요. 네. 근데 댓글 굉장히 많이 달아주신 거 본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달았습니다. 온라인에서 만나신 경험이 있으시구나. 네. 요즘 세상이 그렇죠, 뭐. 그쵸.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만나고. 트렌디하게. 그렇죠. 제 앞에 두 분의 첫 책이 놓여 있습니다. 박선우 작가님의 우리는 같은 곳에서. 데뷔작이 제목이 됐고요. 그리고 표지는 비어있는 의자 그네에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도 같고 이미 떠난 것도 같은 느낌이 드는 그림이고, 허희정 작가님의 실패한 여름휴가는 표지에 여러 기하학적인 그림이 있는데, 저는 이게 소설을 읽고 나서 이 표지를 보니까 표지가 다시 이해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소설을 읽기 전에 표지를 보고 뭐 고른다거나 하잖아요. 근데 이 두 표지는 정말 이 소설집에 실린 소설을 정말 잘 표현한 표지구나 라는 생각이 다 읽고 나니까 들더라고요. 특히 이 허희정 작가님 표지의 빨간 공도 그렇고. 예. 어떠셨어요? 제목이나 표지 처음에 책 받으셨을 때 기분 말씀해 주신다면, 허희정 작가님. 그 아이돌 그룹 우주소녀 노래 중에 네. 칸타빌레라는 곡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보면은 가장 예쁜 날개를 달고 너에게로라는 가사가 있어요. 딱 그 기분이었어요. 되게 표지 속도 너무 진짜 제 책이라서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하긴 좀 양심에 찔리지만 세상에서 제일 예쁜 것 같고. 보라색 너무 예뻐요. 그쵸? 네. 그래서 그냥 표지 너무너무 처음 봤을 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제목은 사실 처음에는 저는 얘를 별로 제목을 안 하고 싶었거든요. 얘가 단편 제목은 될 수 있어도 책 제목을 하기엔 뭔가 좀 너무 약간 빠박이 안 오는 게 있었는데 네. 근데 지금은 되게 마음에 들어요. 결과적으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딱 나온 거 보니까. 네, 이게 오히려 실물로 보니까 이게 딱 이곳에 조음이 와닿는 게 있더라고요. 저 혹시 그럼 원래 하고 싶었던 제목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하고 싶은 제목이 있는 상태에서 네.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어딘가에 더 좋은 제목이 있겠지 이런 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허희정 작가님 책 글씨체도 좀 달라요. 그렇지 않나요? 아 진짜 저 그것까지는 못 네, 알아차렸는데. 폰트도 좀 다른 책이랑 느낌이 다르고 이 두 손에 딱 쥐어진 그립감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네. 이 판형 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그래서 와 진짜 편하게 쓱쓱쓱 읽을 수 있게 책이 가독성의 측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선우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책 표지랑 처음에 딱 받으셨을 때. 네. 저는 그 책 제목이랑 표지 그림을 제가 직접 골라갖고 그 제안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편집자님이랑 디자이너님이 그걸 잘 받아서 마무리를 해주셔서 네, 마음에 듭니다. 이 그림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제가 그 그림 작가분 인스타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원래 다른 그림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그림은 그 작가분이 특별히 아끼는 거여서 그 원래 그런 허락을 안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네. 그래서 가장 최근작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다른 그림이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걸로. 그러시구나. 그럼 제목도 직접 고르신 거예요? 네, 제목도 제가 네, 제안을 이걸로 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뭐 흔쾌히 받아주셨어요. 네. 편집자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그 감각이 전문가의 감각이잖아요. 약간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그 약간 그런 건 좀 감이 애매해지더라고요. 또 막상 제 거 할 때는. 근데 너무 탁월하게 잘 고르신 것 같아요.
두 분 서사 방식이나 분위기는 다르지만 섬세하고 감각적인 문장들로 가득한 아름다운 소설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사랑, 불안, 이별, 기다림과 같이 그 기저에 깔린 감정들이 두 소설이 어딘가 닮아 있는 것도 같은데 또 너무나도 다른 목소리와 다른 문체와 다른 감각으로 보여주고 계세요. 이 세계를. 그래서 소설집을 묶으면서 자신의 작품 세계, 쓰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그런 거 다시 돌아보는 계기도 됐을 것 같은데 뭐 어떠셨어요? 책 묶으시면서 느끼신 바가 있으시다거나 뭐 그러시다면 박선우 작가님. 저는 그 청탁 하나씩 받고 작품 쓰고 발표하던 시기에는 그냥 글쓰기 자체에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작품들 전체를 읽는 뭐 맥락이나 뭐 작가로서의 정체성이나 뭐 막 그런 큰 그림 같은 거를 생각해볼 여력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이 첫 소설집 묶는 과정 하면서 썼던 작품들 다시 보니까 그제서야 좀 뭘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막 이런 실마리들을 다시 보면서 찾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출간하는 이런 작업이 제가 약간 저자로서 처음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로 어떤 한 시기를 약간 매듭 짓고 네네 다음으로 나아갈 동력 같은 걸 좀 찾을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근데 그건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 앞으로 내가 뭘 하고 싶은지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건 되게 뜻깊은. 뭘 정확하게 안 건 아니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이런 느낌인가 약간 이렇게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내가 가야 할 길을 안다는 게 얼마나 되게 네. 재산인 것 같거든요. 허희정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저는 오히려 여전히 뭘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르겠어요. 약간 이제 책을 묶어서 보는 교정지를 봤잖아요. 이게 책상에 딱 놓여 있는데 보면서도 아, 이게 내가 쓴 게 맞나 싶고 얘가 좀 되게 낯설고 막 내가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소설이 날 쓴 것 같은 기분도 들고 이제 교정 보는 내내 뭔가 이게 뭐지 하면서 했었는데 또 약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엮여서 난 결과물을 봤을 때 드는 생각은 뭔가 저는 사실 다른 건 모르겠고 그냥 좋아하고 재밌으니까 좋아하고 재밌는 방식으로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대로 써야겠다. 그냥 뭐 다른 거 듣지 말고 그냥 내 직관대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 직관이란 단어가 저는 허희정 작가님 소설을 읽으면서 제가 그 단어를 떠올리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 단어가 딱 맞는 단어라는 느낌이 들고 저도 그 허희정 작가님의 소설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혹시 이 표제작을 고른 거는 어떻게 고르시게 된 거예요? 박선우 작가님 이 표제작 제목 제목이요? 그냥 이것이 나의 이 소설집을 대표하는 제목이 될 것이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가능하면 다른 작품들을 좀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좀 포괄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을 찾다 보니까 약간 이도저도 아닌 제목이 가장 포괄적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제 되게 이렇게 아울러주는 제목인 네네.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 목차 정하시는 것도 손수하셨어요? 작품 순서? 네, 편집자님이랑 의논하면서 네, 했습니다. 제가 너무 디테일한 걸 여쭤보죠. 허희정 작가님은 어떻게 목차 정하는 거는? 저는 그냥 제가 처음에 정해서 드린 대로 그냥 그대로 쭉 갔어요. 아, 그냥. 정말요? 네. 잘 골라서 주셨나 네, 보다. 그냥 그때 생각했던 게 막연하게 맛있는 거 얘기가 나오니까 파운드 케이크를 앞에다 놓고 페이퍼컷이 제일 처음에 쓴 거가 뒤에 놓고 여름 휴가랑 겨울 여행은 붙이지 말고 그냥 그 정도의 원칙만 있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낀거 넣고 나니까 저 형태가 됐고 근데 저기 괜찮다고 하시더라고 편집자님께서 보시고 그래서 하고서는 네 그랬죠. 저 같은 경우는 소설집 낼 때 제가 나름대로 목차를 정해서 드리면 늘 뒤섞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다른 작가분은 어떤가 해서. 박선우 작가님 작품에는 왜 이렇게 사는지 자신을 회의하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하는 인물들이 그리고 허희정 작가님 작품에는 공포와 불안에 시달리고 우울한 인물들이 주로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박선우 작가님의 인물들이 그런 경우에 퇴사를 한다면 허희정 작가님의 작품 속 인물들은 여행을 간다. 이렇게 번박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퇴사나 여행이나 뭐 그로 인해서 뭐 성공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변하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소설 속 인물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또 퇴사나 여행의 의미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싶습니다. 박선호 작가님. 박선호 작가님의 퇴사란? 제가 이거 작품 이제 묶을 때에 저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되게 글에다가 그런 단어나 그런 상황을 자꾸 만들어 놨더라고요. 퇴사를 맞아. 꿈꾸는 사람의 어떤 그런 거를. 근데 실제로 제가 약간 퇴사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퇴사라는 상황이 그러니까 뭐 되게 오래 머물렀던 공간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훅 떠나는 그런 과정이 물론 안타까움 같은 것도 되게 크지만 약간 저한테는 해방감 같은 것도 크기 때문에 퇴사 몇 번 해보니까 약간 그게 어떤 건지 알겠더라고요. 물론 그리고 저는 약간 퇴사하면서 느낀 건데 그게 약간 임사체험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사회적으로는 죽는 일이랑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제가 계속 활동하던 어떤 분야에서 완전히 자리를 빼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맨날 만나던 동료들이랑 뭐 밖에서 만날 수야 있지만 근데 거의 이별하는 수준으로 멀어지게 되고요. 그런 거를 겪으면서 그런 과정에서 약간 내가 지금까지 그 회사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이거랑 무관하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막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그럴 때에 오더라고요. 그래서 퇴사라는 그런 게 좀 좋아하고 그런 순간 자체를 그리고 사실 퇴사를 아무 때나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네. 막 책상에 막 업무들이 막 쌓여 있어도 좀 그냥 약간 좀 초연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막 엄청 뭐가 막 많아도 그냥 내일 도망가 버리면 그만이다라고 약간 생각을 하면은 그냥 좀 그냥 할만해지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마인드 컨트롤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어르신들 보면 죽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계속 장수하시는 느낌으로 저도 약간 나가야지 하면서 근속을 하는 저만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맞아. 이 회사에 내가 뼈를 묻겠어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진짜 갑갑하죠. 막 네, 네. 나가면 되지 뭐 훨씬 편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허희정 작가님에게 여행이란 근데 저는 사실 여행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진짜 20살 때 막 갓 성인 돼가지고서 막 국내 기차 여행도 가고 싶어하고 해외여행도 막 유럽 여행 이런 거 계획 세우고 그러잖아요. 전 그때도 그런 거 정말 하나도 관심 없었고 집안 식구들이 뭐 어디 놀러 가자 그래도 또 어딜 가 이러면서 이제 궁시렁 되면서 따라가는 이런 스타일인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주변 환경 바뀌는 것도 싫고 뭐 새로운 거를 막 열심히 겪고 싶고 이런 것도 딱히 없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거를 묶어놓고 나니까 여행이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진짜 저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보면서 왜 이렇게 웃기고 어이없는 상태가 되었을까 생각해봤는데 반쯤 농담인 얘기를 하자면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인물에게 어떤 사건을 닥치게 한 것보다 인물을 딴 데로 보내버리는 게 약간 편리하잖아요. 맞아. 그래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고 반쯤 진담인 얘기를 하자면 제가 저를 느끼기에 뭔가 좀 늘 항상 어딘가 약간 안 맞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날 이해 못해 이런 게 아니라 비행기 같은 거 타면은 막 멀미 막 심하게 오거나 귀 멍멍할 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의 물리적인 안 맞음 같은 게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 다른데 마치 이 나사가 안 맞는 곳에 다른 나사 구멍이 있지 않을까 이런 느낌으로 여기 아닌 다른 곳 생각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 여행처럼 비춰지는 거고 하지만 난 딱히 어디 가고 싶진 않은 사람이고 약간 좀 저도 잘 모르겠네요. 지금 되게 미궁 속에 빠져 네, 미궁에 빠져버리고 많은. 그래서 다음에 뭔가 책을 묻게 되면은 그때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같은 얘기를 하게 되더라도 다른 방식을 도모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만 있네요. 근데 작가님 말씀도 그 되게 일리가 있는 게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여행이 성공적인 여행이 없어요. 그래서 막 어디 가서 막 좋고 막 이랬던 거 별로 없잖아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야. 확실히 실패하거나 망가지거나 가서 헤어지거나 뭐 막 그러니까 여행을 안 좋아하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분 혹시 등단작 쓰실 때 기억나세요?
등단작 쓰실 때 말씀해 주신 그때 어떤 경험이나 기억이나 그때의 느낌 혹은 책을 묶으면서 등단작을 다시 보게 되잖아요. 가장 최초에 쓴 그 작품을 다시 보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박선호 작가님. 네. 첫 소설 쓸 때 그냥 어디서 썼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그러니까 저는 보통 카페에서 많이 쓰는데 그 카페에서 어디 앉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고 뭐 조명이 어느 정도로 밝기였고 뭐 그냥 그런 거 정도는 그러니까 마치 제가 제 시점으로 본 풍경이 아니라 제가 약간 제3자인 것처럼 저기 그 자리에 앉아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같은 걸로만 기억에 남아 있어요. 네, 약간 유체 이탈을 한 건 아닌데 근데 뭔가 과거 기억을 그렇게 떠올릴 때는 약간 그런 식으로 자주 되더라고요. 제가 제3자인 것처럼 어떤 네, 이렇게 그려져 있고 제가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고 주변이 이렇게 뭐 영화 한 장면처럼. 네. 그럼 혹시 책 묶으실 때 퇴고하실 때 등장작 보셨을 때는 기분이 어떠셨어요? 보통 교정을 그렇게 교정지 받아서 3번 정도 보잖아요. 근데 처음 볼 때랑 두 번째 볼 때는 제가 막 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말했는데 왜 이런 걸 썼는지 약간 모르겠다고 막 말하고 나서 얘는 왜 이 시기에 이런 정신으로 이런 걸 썼는지 모르겠다 싶은 게 있었고 그래서 저는 사실 발표할 때도 느꼈는데 그 직전에 발표한 것도 한두 달만 지나서 보면은 낯설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남의 글처럼 읽혀요. 그래서 정말로 맞아. 네, 그래서 다시 보면은 아니 내가 이렇게 쓰다니 막 이렇게 열심히 했다니 약간 이런 이런 놀라움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교정지 받고 초반에는 약간 적응이 안 돼서 그냥 거의 남의 것처럼 대면 대하다가 3교쯤 가서는 그나마 좀 익숙해져서 맞아. 네네. 그리고 빨리 그냥 책을 내고 끝내고 싶다는 마음도 좀 컸던 것 같아요. 예. 털어버리고 싶어요. 네, 약간 그냥 이별하고 싶었어요. 맞아, 제 맞아. 글들이랑. 예. 허희정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딱 등단작을 딱 꺼내봤을 때? 꺼내봤을 때 저는 이게 등단작이 2015년이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2016년에 보냈고 때 데뷔를 했으니까 이제 이거를 보니까 물경 5년이 지나서 보는 거잖아요. 보면서 좀 괜찮은데 이 생각이 그쵸? 좀 재밌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전에 쓴 것들은 다 아이고야 이 느낌인데 이제 제일 예전 걸 보면서 좀 괜찮다 이 생각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쵸. 네 그렇더라고요. 사람이 좀 맞아. 진짜 간사한 것 같아요. 사람이. 저도 그 똑같은 경험을 했어요. 저는 7년 만에 첫 소설집이 나왔는데 그 소설집을 내려고 그 제일 처음에 쓴 소설을 꺼내봤을 때 과거에 내가 현재 나를 엄청나게 야단치는 느낌이 딱 들면서 이때가 훨씬 낫다.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되게 낯설면서 또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처음과 같은 마음이 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초심을 잃었다는. 네. 또 두 분 작품을 읽으면서 가족이나 연인으로 정의되지 않거나 시효가 지나간 관계, 뭐 시차로 인해 달라지는 관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관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요. 박선우 작가님의 우리는 같은 곳에서에서 주인공 나와 영지의 관계도 그렇고 허희정 작가님의 망가진 겨울여행에서 세 명의 관계, 나와 너, 수영의 관계도 정의하기 힘든 그런 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두 분 작품의 어떤 공통분모가 아닐까? 관계에 대한 어떤 성찰 같은 거 관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궁금했어요. 박선우 작가님 말씀해 주신다면. 저는 그 책 내고 약간 비슷한 질문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관계라는 것 자체가 좀 다양한 방향으로 좀 열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원래 그래서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그 설명하기 쉽게 그냥 친구다라거나 뭐 동료, 뭐 선후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 단어 하나로 사실 이 정확하게 포착을 할 수 있는 관계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아는 형이 한 명 있는데 그 형이 제 대학원일 때 제 후배 학번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후배로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소설가로 작품 활동은 먼저 시작해서 선배 작가가 됐고 편집자로 또 연차가 많아서 또 선배예요. 근데 이 형이랑 저랑 거의 친구처럼 지내서 그냥 말도 놓고 그냥 정말로 이렇게 막
험한 말도 막 하는 사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형을 친구처럼도 대하고 가끔은 너무 동네 건달이나 약간 그런 아저씨처럼 대할 때도 있어요. 가끔 정 떨어지게 굴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냥 그 관계 안에서의 사람들이 스스로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관계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이 맞아. 제가 뭐 소설을 쓸 때 좀 자연스럽게 녹아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 어떤 그런 명사로 지칭하기 힘든 관계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친구하고 싶으면 2살 미치든 3살 미치든 그냥 서로 이름 부르거든요. 네. 그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간편하고. 처음엔 그냥 외국식이라고 생각했다가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 나와 그 친구의 사이는 좋아지지만 나와 동갑인 친구들과는 네, 내가 맞아요. 또 멀어지더라고요. 약간 꼬인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냥 좀 서로 부르기가. 네. 그래서 나도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 느낌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허희정 작가님에게 관계란? 저는 사실 되게 혼자 노는 스타일의 사람이거든요. 네. 친구도 별로 없고 친구를 많이 만들기 위한 노력도 딱히 하지 않고 그냥 오는 사람 있으면은 왔네 이러고 가는 사람 가네 이러고 마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쓴 작품에 나온 사람들의 관계가 약간 좀 거리가 가까우면 그만큼 역학관계가 더 이렇게 쫀쫀해진다고 해야 될까? 더 엮여있는 힘의 크기가 더 커지는 그게 있는데 이게 거리가 기본적으로 머니까 이 역학관계 자체가 되게 느슨해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좀 내가 너무 나같이 써서 이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현실 세계에 제가 뭐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걸 이렇게 막 아주 즐기지 않고 혼자 노는 거 좋아하고 이거는 그냥 제가 그런 거지만 이제 내가 쓰는 사람으로서 계속 이렇게 갈 것인가 말 것인가는 또 별개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요즘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소설을 쓰는 입장에서 관계를 다룰 때 사람들이 흔히 다루는 그 방식대로 다루면 재미없죠. 맞아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지? 사실 사람들이 그냥 하다못해 그냥 남자친구, 여자친구 내지는 뭐 애인 아니면 엄마, 아빠, 동생 뭐 이런 것만 해도 사실 그 관계의 세목들 살펴보면 다 너무 다르거든요. 저는 동생이 둘인데 동생들하고 나이 차가 꽤 나요. 근데 둘째랑 저의 관계랑 막내랑 저의 관계도 되게 똑같이 언니 동생이지만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은 또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아. 우리는 그 전형성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애매한 관계가 얼마나 많은데. 맞아, 정말. 허희정 작가님의 소설들은 또 형식적으로 다양한데요. 우중비행은 SF 장르고 삼각형이 곳곳에 갑자기 떨어지는 스테인드 또 만화적인 상상력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의식적으로 다양한 형식을 시도해 보시는 건지 아니면 쓰다 보니 그런 것들 막 딱히 의식적으로 이번에 이걸 했으니까 다음엔 저걸 해야지 막 이런 느낌으로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아까 이제 지나가듯이 좋아하는 거를 좋아하는 방식으로 쓰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책을 본 사람들이 막 이런 거 되게 독특하다, 막 이런 설정 되게 특이하다 이런 얘기 해주는데 저는 당시에 저로선 제일 자연스러운 선택들을 한 거였거든요. 제일 직관적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막 이게 독특하다는 말을 들으면은 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런 게 또 글쓰기의 재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설집을 묶으려고 작품을 모아서 보면 그제야 맞아요. 그제야. 그제야 내가 이런 걸 많이 썼네. 여행처럼. 그렇죠. 발견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것 같아요, 있잖아요. 네, 그게 또 소설집을 묶는 재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선우 작가님은 또 퀴어 문학, 당사자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뭐 고민하는 지점이라던가 뭐 또 찰떡같이 대답을 해주시려는 거고 네. 저는 그 책에 실린 소설들을 쓸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그 당시에는 내가 나 자신을 얼마나 드러낼 것인가를 조절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글 자체의 어떤 주저함이나 어떤 모호성 같은 게 이렇게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돌이켜 보면 근데 이 책을 묻기 전까지는 제가 제 퀴어 정체성 이런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걸 계속 미뤘던 것 같아요. 미룰 수 있었고 그냥 제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게 좀 어느 순간에는 답답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지금의 나를 아는 거의 모든 사람 혹은 앞으로 나를 알게 될 거의 모든 사람이 보게 될 이 첫 소설집에 제가 오랫동안 해왔던 고민이나 다짐 같은 거를 좀 남겨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작가의 말에 굳이 그런 걸 써놓고 정말 저 스스로한테 돌이킬 수 없는 거를 해놔야 뭔가 높받고 인생이 될 것 같아서 진짜로 그런 거를 하게 됐고 실제로 뭔가 이런 책 출간을 하고 사람들한테 알리면서 뭐가 막 특별히 막 대단히 뭐 변하진 않았는데 저는 이게 약간 아주 천천히라도 혹은 한 걸음씩이라도 이렇게 좀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딱 문자로 할자로 이렇게 네. 딱 못 박아두면 오히려 좀 후련한 것도 있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제 작가의 말에 약간 뭐 남자친구 언급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런 거 나중에 헤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그땐 또 다른 남자친구가 있겠지. 맞아. 아니,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저는 그러니까 헤어지지 않을 거지만 일단은 맞아. 혹여나 그런 일이 발생하더라도 뭔가 그냥 그때는 그랬고 그 마음이 정말 진심이었는데 맞아. 미래에 제가 뭔가 그걸로 후회할 자격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의 저는 지금 이런 사람이니까. 네. 아니 그리고 후회가 돼도 그건 미래에 제가 알아서 하겠죠. 맞아. 네, 뭐 알아서 하는 걸로 미래에 제가. 맞아. 그런 거를 후회해 본 적은 맞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과거의 나는 현재의 나보다 그렇게 비겁하지 않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현재의 내가 훨씬 더 주저하고 있지. 과거의 나는 늘 괜찮아. 맞아. 그 과거에 나는 언제나 항상 그때 최선의 선택을 했던 맞아. 존재들이고 맞아. 그런 걸 점점 느끼고 있어요. 이제 과거에 나가 제대로 선택을 못한 건 신용카드 빚 정도가 아닐까. 그것도 다 수습을 되지 않나요? 아니 뭐 그렇죠. 어떻게든 해내긴 하니까 수습을. 저도 저의 과거가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허희정 작가님의 실패한 여름휴가에 보면은 도무지 온점을 쓸 수 없는 나날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장이 나오면서 쉼표로 문장을 매짐하고 괄호 안에 담긴 문장으로 소설이 끝나요. 어떠셨어요? 문장에 대한 고민이 있으셨나요? 아니면 온점을 쓸 수 없는 나날들? 그거를 쓸 때는 이것도 역시 그냥 이게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가지고서 했던 거긴 해요. 정말. 왜냐면 거기다 원점을 찍으면은 너무 이상한 것 같은 거예요. 이것도 진짜 저의 직관적인 선택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이걸 나중에 돌이켜봐 생각을 했을 때 보면은 그러니까 뭐 영어나 아니면 다른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억양이나 이런 게 의미 분별의 단위가 되기도 하고 뭔가 구나 절 같은 게 한국어랑 되게 끊어지는 방식이 다르니까 그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장난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한국어는 되게 억양도 굉장히 플랫한 언어고 그리고 이제 뭐 쉼표나 마침표로 문장이 끊어지고 의미 단위랑 억양 단위가 대체로 일치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약간 좀 그거를 내가 좀 뒤섞고 싶었나라는 생각을 추후에 추측을 하긴 했는데 정말 그런 생각 무의식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 그냥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래야 됐다라는 그렇죠. 마음이 그게 직관이죠. 그리고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썼다가 뒤에 사람들이 이거 왜 이렇게 썼냐고 물어보니까 그제야 나도 이유를 만드는 느낌? 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예, 있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러면 비슷한 의미로 두 분에게 좋은 문장이란 또 좋은 소설이란 무엇일까요? 허희정 작가님. 이 좋다라는 형용사가 붙는 말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좋다라는 게 막 어떤 기준의 달성 여부를 얘기하는 거기도 하고 이 좋다라는 말로 서술된 대상이 화자에게 어떤 감각적인 즐거움을 야기하는지 아닌지이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층위가 다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들을 때마다 내가 어떤 의미로 대답을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이제 하다가 또 멀리 갔거나 내가 이러고서는 이제 돌아오긴 하는데 그래서 뭐가 좋다는 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문장에 한해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전 좀 그런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른 장르의 글이었다면 이렇게 안 썼겠지만 소설이니까 일단 망당하고 보는 일단 저지르고 본다 막 이런 느낌으로 쓴 문장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막 진짜 부릉부릉 맞아, 그런 맞아. 문장들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그거랑 제가 최근에 그 프랑스와 모리아 그 독을 품은 뱀을 읽었는데 그런 유럽 소설들 보면 되게 막 야심만만하게 자신감에 차가지고서 막 인생에 대한 막
큰 말들을 막 던져놓잖아요. 저는 그것도 너무 되게 이상하게 좋아요. 그거는 멋있어. 약간 좀 뭐라 그래. 저는 그렇게 말 안 할 거지만 와 진짜 깡 대박이다 이런 느낌으로 좋아하게 되더라. 그게 진짜 소설과 시를 읽는 재미인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진짜. 박선우 작가님 어떠세요? 좋은 문장 혹은 좋은 소설이란 어떨까요? 저는 그 좋은 문장이라는 게 저 혼자서 뭐 되게 유난하게 대단해서 좋은 문장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이게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결국 어떤 맥락에서 그 꼭 짚어줘야만 하는 내용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쓰다 보면은 어떤 지점에서는 꼭 쓰여져야만 하는 문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문장이 그 자리에 딱 나타났을 때 이거 좋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그 문장이 뭔지는 쓰는 사람만 알고 그걸 읽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좋은 문장이 어떤 한 장면 안에서의 한 문장일 수도 있지만 소설 전체에서 꼭 필요한 어떤 한 문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그 문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확 좋아지는 마음이 생겼던 기억들이 있어요. 이 소설 전체가 다 좋아지는. 그래서 그런 문장들이 저한테는 좋은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 방금 또 창작 강의 하나 들은 것 같아요. 필요한 문장을 쓰리. 오늘 문장의 소리 허희정, 박선우 작가님과 함께 첫 책 특집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는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단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이번 코너는 다양한 물음표들 서로에게 묻다인데요. 두 분께서 서로의 작품 중에 인상 깊으셨던 작품을 하나 고르셔서 일부분을 낭독을 해주신 다음에 상대방에게 궁금하셨던 부분을 질문하는 방식입니다. 우선 박선우 작가님은 허희정 작가님이 어떤 작품을 골라오셨나요? 네, 저는 실패한 여름 휴가 네. 골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의 낭독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83쪽부터 네, 84쪽. 84쪽까지입니다. 네, 그럼 읽어주세요. 네. 네가 오지 않는다. 네가 오지 않을 것이다. 짧은 휴가가 끝이 난다. 창문이 없는 방은 늘 그래왔듯이 어둡고 나는 불을 켜지 않는다. 불이 켜져 있는 것은 화장실뿐이다. 나는 화장실에 들어간다. 욕조는 여전히 누렇게 빛이 발해 있고 나는 혹시 전등의 빛이 지나치게 노란 것은 아닌지 의심하는데, 그러나 천장을 올려다보면 전구 소켓에 든 평범한 형광등이 끼워져 있고 나는 다시 욕조 가득히 차 있는 물을, 옅은 녹색빛을 띠는 수면을, 네가 풀어놓고 나간 것임이 분명한 물고기를 본다. 물고기는 잠시 멈추어 있다가 순식간에 앞으로 나아가고 살랑이는 듯하다가 갑작스럽게 몸을 뒤튼다. 나는 한참 동안 물고기를 관찰한다. 수면은 어디까지나 수돗물이 흘러들어오는 그만큼 고요하고 또 시끄럽다. 욕실 바닥에 옆이 뜯어진 비닐봉지가 떨어져 있다. 내가 흉내내고 억지로 손에 넣으려 들고 피부 위에 걸치려 드는, 접착력이 떨어져가는 접착제로 덕지덕지 가져다 붙이려 하는 그 수많은 감정. 나는 언제나 내가 가진 것 이상의 감정을 가장하는 것을 두려워했으나 정작 나는 그 어떤 감정의 소유자인 적도 없었던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굴절하거나 골절을 겪는 것들, 잔뜩 마시고 난 다음 날의 몽롱하고 둔탁한 감각을 상기하며 나는 집요하게 네 뒷모습을 눈으로 쫓는다. 감사합니다.
정말 낭독하기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낭독을 들으면서 들었고 저는 읽으면서 들었어요. 또. 네. 박선우 작가님의 그 또렷한 발음이 정말 딱 인상적이었어요. 이 문장을 고르신 이유와 허희정 작가님께 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저는 그 허희정 작가님 작품들을 읽으면서 그 화자들이 약간 5만 가지를 다 의심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네. 예, 그게 그러니까 이 세계 전체를 약간 추상적으로 그냥 막연하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사물 하나하나를 이렇게 막 주시하고 묘사하고 그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막 질문을 던지는 식으로 글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특히 제가 낭독한 부분에서는 그런 질문이나 의구심이 약간 칼처럼 이렇게 주변을 막 이렇게 휘두르다가 결국에는 자기 자신까지 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나의 감정에 대한 의심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맥락이랑 반대로 허혜정 작가님께서는 평소에 제일 믿는 대상이 무엇인지 그런 게 혹시 누구인지 뭐 아니면 뭐 물건인지 뭐 그런 거를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와, 너무 어려운데. 아니 그냥 간단하게 아니 근데 저보고 이 질문 대답하라고 하면 저는 되게 속어법. 저는 일단 신은 안 믿고요. 맞아. 저 근데 내가 믿는 게 뭐가 있지? 저 약간 그래도 인간 이성을 조금 믿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사람들이 이성적일 거라는 기대와 이성을 믿는 건 별개의 일이고 사람들이 이성적일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를테면은 이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거?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알을 도출해낼 수 있고 이걸 어떻게 뭔가 적용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게 제일 삶에서 믿을 만한 거인 것 같아요. 뭐 어떤 감정이나 뭐 초자연적인 거나 이런 것들보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 속어법이 그런 식으로 쓰신 소설도 있잖아요. 내가 느끼는 것보다 느끼지 않는 것부터 이렇게 그렇게 쓰신 부분도 지금 기억이 났고 되게 허희정 작가님의 소설다운 대답을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허희정 작가님이 읽어주시는 박선우 작가님의 소설을 들어볼 텐데요. 어떤 작품 읽어주실 건가요? 빛과 물방울의 색이라는 작품을 골라왔고요. 네. 방금 되게 바람이 좀 부끄럽고 저 90페이지부터 92페이지 윗부분까지 읽을게요. 네, 그러면 허희정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내 생애 가장 긴 주말이었다. 내가 나타나지 않은 동안에도 나는 무교동 스타벅스에 출근 도장을 찍었다. 늘 앉던 창가 자리에 앉아서 책을 읽는 척했다. 그때까지도 태풍이 몰고 온 비는 그치지 않아서 종일 사비가 어둑했다. 나는 어쩐지 밤마다 저수지에 찾아가 허탕을 치는 낚시꾼이 된 기분이었다. 한 번은 네가 나타났던 날과 동일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캐모마일 티를 반쯤 남긴 채 식어가도록 두었고 당시의 책 페이지를 펼쳐놓은 채 꾸벅꾸벅 조기까지 했다. 그러나 인기척에 퍼뜩 정신을 차렸을 때 애먼 남자들과 눈 마주치는 일만 반복했다. 지난한 기다림에 지쳐갈 무렵 책을 덮고 노트를 꺼내 펼쳤다. 오른손으로 볼펜을 쥔 채 지금의 내 마음을 일부러도 적어보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잉크가 도중에 말라붙어 한 문장도 제대로 쓸 수 없었다. 나는 필통을 뒤져 다른 펜을 꺼내 쥐었고 조금 전까지 적으려던 문장을 이어쓰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가느다란 갈색 선이 얼마간 이어지다가 뚝 끊어졌다. 붉은색 제트 스트림은 나올 듯 나오지 않다가 시커먼 잉크를 왈칵 토해내고는 멎어버렸다. 그 탓에 나는 필통 안의 펜들을 모조리 꺼내 하나씩 사용해보면서 형광펜과 사인펜까지 합쳐서 합판이 10개였다. 아직 쓸 수 있는 것과 더는 쓸 수 없는 것을 분류하기 시작했다. 뭐랄까, 살아남은 펜은 노트 왼쪽에, 죽어버린 펜은 오른쪽에 두었다. 나누고 보니 과반이 오른쪽에 놓여있었다. 그 중에는 문구점에서 구매할 때를 제외하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펜도 있었다. 나는 혼자서 조용히 응고되어 갔을 잉크에 대해 생각했다. 언제 불려나갈지 몰라 어두컴컴한 필통 안에서 내내 준비한 자세로 기다리기만 하다가 그대로 딱딱하게 굳어버렸을 푸른색과 미색, 살구빛, 연녹색의 엉김과 뭉침을 막연히 머릿속에 그려보았다. 색색의 가능성이 돌이킬 수 없을 지경으로 말라붙어 가는 동안 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 왜 한 번 꺼내 써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나? 그러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지. 뭐 그런 자책을 하고 있었는데 뭐하냐? 귀에 익은 목소리를 뒤돌아보니 내가 서 있었다. 순간 나는 울음이 나올 뻔했는데 어금니를 꽉 깨무는 것으로 참아낼 수 있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고르신 이유와 질문이 있다면? 되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여러 개를 이렇게 후보를 이렇게 정해놨다가 오늘 아침에 딱 펼쳐가지고서 사실 너무 마음에 드는 부분이 많아서 뭘 할지 혼자서 못 정하겠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방금 전에 인간의 이성을 믿는다고 했으나 그것까지 굉장히 대조적으로 확률의 힘을 빌어가지고서 골랐는데 그냥 이 장르 되게 뭔가 좀 슬프고 귀엽고 되게 마음에 아팠어요. 좀. 혹시 그럼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 이 작품에 대한 건 아니고 이 책을 되게 쭉 읽으면 느낀 건데 처음에 그 우리는 같은 곳에서 표대작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되게 은근히 서울에 이런저런 지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거나 읽는 사람도 알잖아. 이게 그냥 필요로 이게 정해진 도시인 건지 아니면 이 쓴 사람이 이 배경이 되는 곳에 대해서 약간의 일말의 애정이라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거 보면서 느껴지는 게 되게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해서 약간 은은한 애정 내지는 애증 같은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되게 좋아하시는 장소, 자주 가게 되는 장소, 뭔가 애착이나 애정이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딘지가 궁금해졌습니다. 맞아, 나도. 제가 서울에서 계속 살았고 그 친구들 중에는 저한테 거의 서울 촌놈이라고 저한테 부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막 그래서 정말 서울만 벗어나도 아는 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그냥 도시를 좋아하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이 소설 안에 들어가 있는 장소들은 실제로 제가 다 좋아하는 장소들이에요. 예. 그렇죠? 회사는 좋아하는 장소는 아닌데 그 뭐 어디 뭐 스타벅스 무슨 점 뭐 이런 게 나오는데 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질문해 주셨던 거는 그 이 소설 안에서도 나오는데 스타벅스 무교점이라고 그 저기 광화문 그 교보랑 영풍 사이에 큰 빌딩들 안쪽에 있는 그 점이에요. 거기가 회사원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 곳인데 제가 퇴사를 하고 거기서 작업을 되게 오래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작업을 하는 동안 점심시간에 막 한바탕 엄청 많이 회사원들이 쏟아져 나와서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엄청 많이 드시고 사가고 한 3, 4시쯤 되면 아무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 상태로 거의 폐점할 때까지 좀 조용한 곳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제가 더 이상 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거기가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항상 거기 창가 자리 밖으로 보이는 그런 풍경들도 좋았고 거기에 아주 키가 큰 나무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 되게 애착이 많이 가는 장소인데 요 소설에도 썼지만 뭐 다시는 가지 않는 곳이 되기도 했어요. 이제. 저 하나만 더 물어봐도 네. 여기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 있잖아요. 인물들 이름 어떻게 지으시나요? 아, 인물들 이름을? 저 인물 이름이 많지 않은데 저는 그냥 약간 그 가능하면 성격을 좀 반영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이름을 쓸 때 좀 약간 편견일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제 주변에 이런 이름이랑 비슷한 친구가 보통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이름 한 글자만 바꿔서 쓰는 편이에요. 좀 쓸 때 선명해지죠. 네네. 그 맞아. 성격이랑 그 이름이랑 좀 가까워지는 느낌을 맞아. 받으면은 오히려 제가 그 인물을 그릴 때 좀 수월한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 딱 현실에 있으면 모델이 어떠세요? 허희정 작가님은? 저는 제가 고유명사 짓는 걸 정말 너무너무 싫어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기 때문에 네. 여쭤봤습니다. 맞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쓰는지는 늘 궁금해. 그러면 이번 작품집 만드시면서 그동안의 창작 방식의 변화를 고민했다든지 아니면 데뷔작 이후에 어떤 전환점이 되는 작품 뭐 이런 게 있었다면 한 편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데뷔작 이후에 전환점이 된 작품이 있다면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되고 허희정 작가님. 저는 표대작 실패한 여름휴가가 그랬는데 이게 뒤에 그 작품 수록 지면 소개 페이지를 보면은 제가 2018년에 쓴 게 한 개도 없어요. 맞아. 그게 2018년에 제가 사적으로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아서 정말 상태가 안 좋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때 약간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쌓인 곡선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치면 거의 바닥에 있던 시기였는데 근데 그때 약간 그러니까 그때 얼만큼 안 좋았냐면은 책 읽고 쓰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막 오히려 막 설명문이나 기사 이런 건 읽겠는데 막 내가 뭔가 감정적인
적극적인 움직임을 일으켜야 하는 소설시 이런 건 진짜 봐도 그냥 하얀 건 종이요 까마운 글씨로다 이 상태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상태로 있다가는 뭐 아무것도 못 쓰겠지 싶어가지고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래도 그때 막 일기 비스그르무한 메모는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어떻게 뭘 쌓아보면 뭐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어떻게 했던 게 실패한 여름휴가고 쓰는 것 자체는 이제 2018년이 훨씬 지난 후에 쓰긴 했지만 그래서 약간 뭔가 여태까지 썼던 거랑 다른 방식으로 뭘 하기도 했고 뭔가 감정적으로 제일 바닥에 있을 때이기도 했고 해서 뭔가 전환점이라면 전환점이고 어떻게 보면은 나의 제일 하한 점이 여기구나 같은 느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뭔가 좀 신기했던? 그때는 안 신기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신기한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좀 진짜 뜻깊은 작품이네요. 1년 정도 못 쓰다가 쓴 작품이니까. 저는 이게 이렇게 예쁜 표지에 반짝반짝한 책이 된 게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저는. 그런 시기가 있으셨다면 정말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선호 작가님은 어떠세요? 혹시 전환점이 된 작품 같은 거 있나요? 그러니까 뭐 전환점까지는 아닌데 이 책 안에 쓴 소설 중에서 가장 시기상으로 마지막에 쓴 게 빛과 물방울의 색 이거예요. 근데 이걸 쓴 게 저한테는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처음으로 1인칭 남성 퀴어 화자로 발표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좀 개인적인 감정을 많이 넣은 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더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두 번째 소설집 만약에 묻게 된다면은 약간 이런 1인칭 남성 퀴어 화자로만 쓴 소설로 묻고 싶다는 어떤 그냥 계획을 세우게 해준 네, 작품입니다. 전환점이 되기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도 도움이 된 소설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지금 만나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입니다. 작가의 목소리로 작품에서 가장 사랑하는 문장을 듣는 시간입니다. 어떤 문장들을 가져오셨을지 먼저 박선우 작가님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선우 작가님 어느 소설 읽어주실 건가요? 네, 휘는 빛의 한 부분 읽겠습니다. 216쪽에서 217쪽까지요. 네, 그러면 박선우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교정 보던 원고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늘에는 달이 태양을 가리는 순간에만 볼 수 있는 별들이 있다고 말이야. 개기일식이 일어나면 중력장에 의해 빛이 휘면서 태양 뒤편에 가려져 있던 별들을 볼 수 있다고 했지. 지구에서 태어난 생명체인 이상 결코 볼 수 없었을 존재들인데 몇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천체현상으로 인해 잠깐이나마 볼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하더라. 어쩌면 우리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었어.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도 모를 것 같지만 뭐 이거 하나는 확실해. 나는 이제 정말로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려고 내키는 대로 해버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매사에 미련이 남지 않는 선택을 하고 싶다는 뜻이야. 아쉬움 없이 원 없이 살아보고 싶어. 매 순간 앞으로도 쭉. 그래서 지금 이 답장도 쓰는 거야. 네가 보내온 마음을 도무지 외면할 수 없어서. 8년쯤 됐을까? 올해도 걸렸다. 그렇지만 긴 휴지기를 거쳐야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관계도 있는 법이겠지. 아무도 이런 식으로 시작해보지 않았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야. 너는 늘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고 싶어 했지. 새로운 글을 쓰고 싶어 했던 것 같아. 아직 글은 쓰니? 죽도록 하고 있는 거야? 죽을 각오로 살아보자고 점심시간마다 마주 앉아 으르렁거리던 순간들이 떠오른다. 아닌가? 그냥 같이 약 나눠 먹고 콱 죽어버리자고 했던가? 뭐 아무튼 한 번은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달이 태양과 맞닿는 일식처럼. 지금이 그때일까? 편할 때 답장해줘. 네, 감사합니다. 답장을 쓰고 싶네요. 이 부분 읽어주신 이유가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네. 미련이 남지 않는 선택을 하고 싶다거나 글은 쓰니? 뭐 이렇게 묻는 거랑 죽도록 하고 있는 거야? 친구들한테 자주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 뭐 답장해줘. 막 이런 말들이 사실 되게 별거 아닌데 저는 약간 이런 말들이 되게 울컥울컥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
그리고 약간 이 책에 실린 소설들을 쓸 때 제 전반적인 감정 상태랑 제일 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골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문장 같은데 울컥울컥해요. 그런 말들은. 허희정 작가님은 또 어느 부분 읽어주실 저 건가요? 망가진 겨울 여행에 네. 129쪽부터 130쪽을 골라왔습니다. 네, 그러면 허희정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덧대는 말들이 거추장스럽게만 느껴진다. 네가 왜 그렇게 멀리 가야 했는지 알아. 나는 쓰지 않는다. 그 대신 이사를 했다는 얘기를, 직장을 몇 번인가 옮기고 지금은 일을 전부 그만두었다는 얘기를, 혼자 살던 집을 정리하고 지방의 본가로 내려왔다는 얘기를 적어내려간다. 오르골에 대해서 쓰지 않으려 하지만 오르골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다. 오르골이란 단어를 적기 전에 나는 그 단어를 작게 한번 말해본다. 텅 비어있는 오, 미끄러지는 것 같은 르, 그리고 대굴대굴 굴려서 툭 하고 떨어져 버릴 것 같은 골. 오르골은 나무 상자와 태엽과 태엽에 연결된 작은 금속통과 금속통의 둥근 면을 따라 뚫린 작은 구멍들과 그 태엽이 돌아갈 때 그 구멍을 튕기는 작은 금속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오르골은 태엽을 감아 음악을 듣기 위한 물건이니까 어떻게 망가뜨렸느냐에 따라 망가짐의 모양새가 달라지지 않을까. 수영이가 망가뜨린 오르골을 망가진 오르골이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나는 오랫동안 생각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수영이가 망가뜨린 오르골의 실물을 보지 못한 것이 아쉽게만 느껴졌다. 손을 댄 적 없는 물건들이 망가지기도 하던가, 그렇지만 그 오르골은 손을 대서 망가진 게 아니니까, 손을 대지 않아서 망가진 거니까, 마치 물 주는 것을 오랫동안 잊고 있던 화분처럼 저절로 말라 죽어버린다. 떨어뜨린 것을 발견한 순간 곧바로 몸을 숙여 흩어진 조각들을 주워 모아도 미세한 파편이 반드시 누락된다. 하지만 수영아, 이 편지는 아마 붙일 수가 없을 거야. 수영이 너는 어디로 간다는 얘기도 해주지 않고 사라졌으니까. 하지만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수영이에게 내가 먼저 연락을 했더라면, 멀리 떠나가는 소식을 들었다고 몸조심하고 잘 지내라는 몇 마디 안 되는 말들을 건넸더라면 수영이는 기꺼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서 얼마나 있을 것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 말해주었을 것이다. 그런 건 그냥 알 수 있는 일이다. 내가 갑자기 떠난다고 해서 정말 놀랐어. 거짓말이다. 나는 잘 지내고 있어. 이것 역시 거짓말이다. 책상 앞에는 수신인이 다른 2통의 편지가 놓여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편지네요. 이 부분을 골라주신 이유가 있다면? 왜냐하면은 박본호 작가님 책에 편지가 많이 나와서 저도 편지가 있는 걸 하고 싶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해서 골라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답장을 쓰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그러면 작가의 말에 보면 허희정 작가님은 소설을 쓸 때마다 도무지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미로를 빠져나가려고 시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라고 하셨고, 박선우 작가님은 요즘 나는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카페에 앉아 있으면 기다린다기보다 기도하는 마음이 된다. 감히 바랄 수 없는 일을 소망하는 심장이 되고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글을 써왔다는 생각을 한다고 적으셨어요. 두 분에게 소설 쓰기는 어떤 의미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허희정 작가님? 저는 그냥 제일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제일 재밌는 일. 그러니까 저는 좀 막 실증도 자주 내고 막 관심사가 계속 바뀌는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데 근데 소설 쓰긴 계속해도 안 질리고 계속 재밌어요. 맞아. 좋다. 선우 작가님에게는 어떠세요, 소설? 저는 그 글쓰기라는 게 그 결국에는 이 세계를 향한 발화라는 문장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읽고 난 이후로 계속 그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쓴다는 게 결국에는 누군가한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거고 그로부터 어떤 답신을 돌려받고 싶다는 소망을 계속 쓰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소설에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편지 쓰기 많이 등장하는 것도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근데 아무리 뭔가를 써서 보내도 답신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글 쓰는 마음이라는 건 기다린다기보다 기도하는 마음처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네, 좋네요. 소설 쓰기가 또 막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좋아하시는 것, 뭐 빠져 있으신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데요. 그런 거 있으신가요, 허희정 작가님?
저 요즘 뜨개질해요. 아, 정말요? 손 뜨개? 네, 어. 코로나 때문에 밖에 못 나가니까 어.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어떻게 막 갑자기 꽂혀가지고 하게 됐는데 너무 재밌어요. 밤에 막 넷플릭스에서 막 첩보물 막 범죄 다큐멘터리 이런 거 틀어놓고 약간 미스 마플된 기분으로 뜨개질하면 재밌고 이게 은근히 좀 막 잡념이나 이런 게 좀 가라앉는 효과도 있고 그리고 보면 이게 약간 소설시랑 좀 비슷해요. 약간 하지 않으면 절대 분량이 늘지 않고 아, 그렇네. 망하면은 좀 뭔가 못 썼으면 진짜 망한 것 같지만 사실 별거 아니고 좀 그런 면도 있고 아, 그래서 좋네. 네 좋네요. 지금 뜨고 그러겠네요. 계신 건 뭔가요? 지금 가디건 뜨고 있습니다. 되게 고급진. 아 저 근데 생각보다 그냥 음. 저는 오히려 막 그런 조그만 뭐 목도리 이런 건 오히려 못 하겠더라고요. 좀 이렇게 막 크고 막 구조가 있는 게 더 재미가 있어가지고서 작가님 소설이랑 어울려요. 방금 대답도. 앞서서 박선호 작가님 요즘 뭐 좋아하세요? 저는 그 어제도 웨이브라는 걸 유료 결제해서 다시 본 드라마가 있는데요. 그게 MBC 수목 드라마인데 내가 가장 예뻤을 때라는 숭한 드라마가 있어요. 그게 약간 설정이 좀 막장인데 거기 드라마에 나오는 지수라는 남자 배우분이 굉장히 순애보적인 사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제가 보면서도 아 진짜 이 설정 너무 싫다 미치겠다 막 이러면서도 막 싫은데 좋은 그런 네, 거. 계속 유료 결제해서 보고 있어요. 그 마음 너무 이해됩니다. 네, 박선호 작가님은 요즘 내가 가장 예뻤을 때 네, 맞습니다. 빠져 계신다고 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이 큰데 두 분 앞으로의 계획 여쭤보고 싶어요. 허희정 작가님. 저는 최근에 그 문학들이라는 잡지에 물레와 용이라는 단편이 실렸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단편 소설의 제목을 생각을 했고요. 단편 소설의 제목은 스포일러를 위하여입니다. 그리고 뭔 내용을 쓸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제목부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뭔가 계속 쓰겠죠? 계속? 네. 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계획 같아요. 제목도 정해졌겠다. 이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게 제가 사실. 박선호 작가님 앞으로의 계획. 저도 그냥 지금 웹진 비유의 시를 단편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아마 10월 말에 온라인상에 게재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발표되면 많이 찾아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속 회사는 다니실 거고. 뭐 일단 그렇습니다. 네. 역시 좋은 계획입니다. 저는 두 분 소설을 읽으면서 긴 이별이란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두 분 다 긴 이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각자의 정말 독보적인 스타일로 다르게 얘기를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 이번에도 이제 소설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던 게 내가 소설을 읽는 인간이 아니었다면 인간의 불안과 고통과 우울과 이별과 이 상처와 결핍과 헤어짐과 상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굉장히 취약한 인간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보다? 지금도 나약한 인간이긴 하지만 훨씬 더 허둥지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두 분의 소설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다시 한번 소설이란 정말 좋은 거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허희정 작가님의 실패한 여름휴가, 박선호 작가님의 우리는 같은 곳에서 제가 정말 강추합니다. 여러분 많이 사서 읽어주세요.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정말 즐거웠어요. 허희정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 너무 되게 막 이상한 소리 많이 한 거 아니에요? 약간 좀 아니, 약간 뒤늦게 약간 후회가 몰려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밌었고 이상한 소리 했으면 미래에 제가 어떻게 수습을 해주겠죠. 아니요.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박선호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는 이 문장의 소리 되게 오래전부터 계속 들어왔고 이거 방송 준비하면서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러면서 항상 이거 막 산책하면서 늘 들었거든요. 이 프로그램을. 그러면서 듣기만 했던 프로그램에 이렇게 나와서 뭔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게 일단 책을 내고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네, 앞으로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이렇게 이곳에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 첫 책 작가 특집으로 박선우, 허희정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은모든 소설가입니다. 은모든 작가님은 2018년 한국경제 신춘문예로 데뷔하여 애주가의 결심, 꿈은 미니멀리즘, 안락, 마냥 슬슬,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해 등의 책을 펴내며 왕성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은모든 작가님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은모든입니다. 네. 엄청 떨린대요. 떨지 않으셔도 돼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 애청해 주시고 또 3분 광고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 들으시기에 문장의 소리 어떠세요? 좀 재미있나요? 네, 최진영 작가님 진행 느낌 같은 그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아. 포근하고 편안한 즐거움이라서 네. 엄청 자극적인 콘텐츠가 요새 넘치는 환경이라서 네. 이런 포근한 콘텐츠가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자주 즐겨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저에게 비타민을 주셨네요. 네. 작가님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주로 집에서 작업을 하고 밖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좀 충전을 하는 타입이거든요. 네. 그래서 배터리로 친다면 늘 방전 직전에 깜빡이는 상태가 되더라고요. 이 시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뭔가 집에서 평소 같으면 망설이다가 포기할 일을 하나 해보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날 충동적으로 3분 광고에 메일을 보냈죠. 그 충동적인 그 시도 너무 저에겐 감사해요. 너무 기쁩니다. 네, 저 감사합니다. 지금 혹시 집필 중인 작품 있으세요? 네, 제가 올해 그렇게 아주 짧은 이야기 있잖아요. 네. 초단편이라고 하는 이야기들 엄청 매력에 빠져서 네. 우리 초단편 작업을 개인적으로 계속 했었는데 마침 다음 달에 단편하고 초단편 마감이 하나씩 있기도 해서 한 올 겨울에는 좀 다양한 길이의 이야기를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마감이 2개나 있으신 건가요? 네, 다음 달에. 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하실 책은 지난 5월에 출간하신 장편소설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해겠죠? 예,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3분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정확히 3분 후에 마이크가 꺼집니다. 3분 안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그럼 광고 시작해 주세요. 시작! 네,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는 한 조각의 불안을 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평화롭게 흘러가는 기이한 사흘의 휴가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경진이라는 30대 중반 여성인데요. 경진은 주 5일도 지키지 못하면서 일에 파묻혀 지내는 어떻게 보면 아주 평범한 30대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주 오랜만에 사흘의 휴가를 맞이하는데요. 이 휴가가 시작되기 전날 밤에 자신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10대 소녀인 해미라는 학생이 사라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하던 휴가가 해미의 실종이라는 한 조각의 불안감을 안고 시작을 하게 돼요.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한 스푼의 환상성이 발현이 되는데요. 마주치는 사람마다 약속이나 한 것처럼 경진이한테 이야기를 건네오는 거예요. 사실 경진은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휴가 기간 동안 그저 침대에 뻗어 있고만 싶었는데 자기 의도하고 달리 계속 걷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길에서 스치는 처음 만난 사람이 아주 내밀한 얘기를 꺼내기도 하고 가깝지만 멀어졌던 사람들의 뜻밖의 모습이나 변화를 전해 듣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들에는 몇 가지 중첩이 되는 상황하고 키워드들이 흩어져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휴가 초입에는 한때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던 당사자의 사연을 듣고 휴가 끝 무렵에는 이번에는 은둔형 외톨이를 가족의 입장에서 지켜봐야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식이죠. 이런 점을 통해서 이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은 느슨하게나마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담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산발적인 이야기들의 중첩, 연결 이런 지점을 더듬어가면서 읽어주시는 예리한 독자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쁠 것 같습니다. 또 장소적으로 중심이 되는 지역이 두 군데인데요. 서울로 방향에서 경리단 길까지를 잇는 남산하고 경진의 고향인 전주예요.
경진 이 두 곳에서 아름드리 은행나무를 보게 되기도 하는데요.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있는 만큼 가을에 참 아름다운 곳이죠. 실은 제가 지난해 가을에 전주를 취재를 갔을 때 은행나무 샛노란 잎으로 뒤덮인 그 전주 향교 풍경이 근사하다고 해서 보고 싶었는데 한 일주일 늦어가지고 안타깝게 놓쳤어요. 올해는 가능할지 떨리는 마음인데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 역시 계절을 느끼러 여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나아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나아져서 가을 풍경을 즐기러 떠날 수 있게 된다면 혹은 당장 떠나지 못하더라도 휴가 기분을 내고 싶을 때 아니면 당장 속마음을 털어놓는 일은 쉽지 않지만 책을 통해서라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누고 싶을 때 이 소설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 좀 남은 것 같아요. 네, 5초 남았어요. 와, 정말 일목요연하게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정말 사람들이 많이 읽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꼭 바라봅니다. 네, 여러분, 음모든 작가님의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해 많이 많이 읽어주세요. 오늘 출연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느 날 경진에게 모두 말을 걸기 시작한다.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듯 다정하고 담백하게. 타인의 말을 듣고 당신과 함께 걷는 대화와 산책의 소설. 책 뒷표지에 적힌 문구를 읽어보았습니다. 음모준 작가님의 장편소설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해. 햇살이 드리운 거리를 느긋하게 걷고 얼굴을 마주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청취자분들께 이 작품을 권합니다. 3분 광고 지금 읽어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입니다. 문장@arco.or.kr. 선정되신 분께는 5만원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